얼마 전 일본 열도에 상륙한 태풍 산사는 일본 전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일본인 전문가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태풍 산산으로 초토화된 일본의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만약 한국이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며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고시마현 재난상황 비상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이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태풍 산산 상륙에 따른 재난대응 총책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일본 전역을 완전히 훑고 올라가는 태풍 산산은 일본 역사상 이례적으로 강한 초대형 태풍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저는 상당한 책임감을 안고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산산의 최대 풍속은 시속 200km에 달하며 몇몇 지역은 최대 15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기에 이는 안 그래도 일전의 지진으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일본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태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일본의 해안 지역은 폭풍 해일의 영향을 받아 심각한 홍수를 일으키며 근처의 주거지역을 포함한 해안 기반 시설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번 대형 태풍에 대해 총책임을 맡긴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초대형 재해를 겪어본 경험이 전무하기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경험도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제가 어떻게 이번 태풍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있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고시마현 고위 관계자시고 일본은 이러한 부모님이나 인맥이 매우 크게 좌우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며 빠르게 승진했고 젊은 나이임에도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재난 대응 경험이 없는 것은 맞았지만 자신감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많은 교육과 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나 한국으로의 파견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사실 한국으로의 파견은 제게 있어 목적이 분명한 파견이었어요. 저는 분명 한국과 일본의 교류 명목으로 국제 파견을 간 거였지만 이건 명목상으로만 교류였지 실제 의도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은 제게 일본의 우수한 재난 대응 기술력과 시스템을 한국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오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국가로 자연스레 이와 관련한 기술이 발전되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세계 최고인 일본의 기술력을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더 이상은 일본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목적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이 평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생각보다도 훨씬 우수했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았기에 재난 상황마다 빠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웠던 점은 30년 전 시스템과 기술력에서 그대로 정체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재난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몇 년 전이라면 일본이 한국보다 우수했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수해진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한국은 진작에 일본을 추월한 상태였던 거였죠. 심지어 한반도라는 땅은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땅임에도 말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콧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던 한국에 많은 것을 배운 상태로 파견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가 이번 재해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분명히 이번 태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처음 맡아보는 중책임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일단 현재 일본 열도의 임박한 태풍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진, 태풍, 홍수, 산업재해와 같은 잠재적인 재난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매우 정교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현해낸 상태였기에 저는 당연히 일본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은 갖추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전국에 퍼져 있는 위성 데이터, 첨단 기상 레이더, 그리고 센서가 장착된 해양부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감지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폭풍의 경로, 강도, 그리고 잠재적인 영향 영역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국 한국의 국가재난예측센터는
위성 이미지와 AI 기반 분석을 사용하여 기상 패턴을 추적하고 태풍이 상륙하기 며칠 전에 정확한 태풍 경로와 강도를 완벽하게 예측해냈죠.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태풍에 따른 잠재적인 추가 재난에 대한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고, 작은 재난 상황도 감지할 수 있는 지상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연재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경보는 상륙 예상 시간, 풍속 및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시민들은 모바일 문자, 텔레비전, 라디오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권장 경로와 대피 장소를 포함한 대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을 수 있었죠.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 간소화된 행정적 절차와 기술력 덕분에 그러한 태풍을 항상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해내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으나, 일본도 한국과 엇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팀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 요구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일본은 그런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있는걸요? 30년 전에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예측 기계들은 이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현대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수준의 예측 기술을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계의 컴퓨터 모델은 구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 통신 기술과는 전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예측 기술로는 태풍이 상륙하기 몇 시간 전에나 정확한 경로나 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자동 경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서 별도의 부서에 연락해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즉,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한국이 진작에 예측한 태풍 경로를 참조하거나 태풍이 더 접근하기까지 몇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의 처참한 상황에 매우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태풍 상륙 몇 시간 전에나 상황을 알 수 있다니, 고작 몇 시간으로는 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지 못할 게 분명했고, 이는 상당한 공황 상태나 괴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적어도 자연재해 예측이나 대비 기술력만큼은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한다면 일본은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게 지금의 뒤처진 일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만큼 실망감에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경로와 피해가 정확하게 예측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인근 주민들에게 경보를 제공하기로 했죠. 그러나 저는 이내 또다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가고시마현을 지나칠 거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태풍은 가고시마현을 정확히 뚫고 지나가게 되었고, 이는 늦어진 경보와 맞물려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거든요. 특히나 일본의 재난 시스템은 여전히 구시대적이었고, 시민들에게 수동 사이렌과 확성기를 통한 공개 발표 같은 구식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풍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일본이 감당하기엔 이번 태풍 산산의 위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어요. 태풍은 가고시마현의 해안을 따라 최대 시속 200km의 강풍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1000mm에 달하는 폭우까지 동반하며 그야말로 물지옥이 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결국 태풍은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힘과 더불어 일본의 교통망에까지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신칸센은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었고, 수백 편의 국내외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며 가고시마현의 일부 고속도로에는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는 등 완전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고 말았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강풍과 쓰러진 나무로 인해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여 수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통신 네트워크가 중단되었고, 이러한 일본의 열악한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구조되는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도 했죠.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 있음에도 구조대는 잘못된 위치로 보내진다거나, 몇몇 구조대원들은 이런 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며 아예 근무지를 이탈하며 도망가버리는 황당한 일들이 일본 이곳저곳에서 일어났고, 결국 이는 더 큰 피해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며 모든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건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었죠. 특히나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늘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줬기에
저는 한국을 떠올리며 더욱 열등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 한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예상해 본다면 이들은 분명 일본과는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고 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한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재난 대응 시스템은 과거 재난, 날씨 패턴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임박한 재난의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죠. 이러한 AI 시스템은 태풍이 접근하는 동안 이전 폭풍의 데이터, 실시간 위성 이미지 및 소셜미디어 보고서를 분석하여 홍수 및 바람 피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함과 동시에 실시간 지도를 생성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피 경로를 제한하며 긴급 자원 배치를 위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지정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자체 AI 기술력을 통해 개발된 역동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할당이 가능해져 피해를 줄이고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 구조대의 책임의식 수준도 일본과는 차원이 달랐죠. 사실 한국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들의 구조대 인력을 파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국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한국 구조대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책임감 또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은 재난 상황에 자율주행 드론과 로봇까지 사용하며 극도로 효율적인 구조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인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지역의 수색 및 구조 작업, 피해 평가, 긴급 물자 전달 등에 사용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인명피해를 무릅쓰고 사람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다면 한국은 무인 드론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배치되고 실시간 항공 이미지와 잔해에 갇힌 생존자를 찾기 위한 열스캔 기술을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지상에 있는 카메라, 센서, 그리고 장비를 갖춘 구조 로봇들은 잔해를 통과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자를 전달했죠. 한국은 그야말로 효율성과 안전성이 극대화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거나 너무 위험한 지역에 신속하게 도달하여 구조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에 비한다면 일본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만을 보일 뿐이었고 저는 이게 일본의 한계인가 싶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제 좌절감에도 일본인 팀원들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희는 그저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걸요? 그리고 만약 피해가 크다면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파견 오거나 한국이 각종 물자들을 지원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본은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철도 등의 각종 인프라를 설치해주며 문명을 보급해준 고마운 국가거든요. 한국은 마땅히 이에 대한 보답을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이 무인 로봇이니 재난 예측 시스템이니 하는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리 없어요. 이들은 아직도 일본의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거든요. 그나마 일본이라서 이 정도지. 한국에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닥쳤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괴멸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해요. 저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일본인 팀원들이 답답해졌고 그렇게 무작정 재난 본부실을 박차고 나와 저라도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피시설로 이동하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시마현의 대피시설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분명히 존재해야 할 대피시설 알림 팻말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한국인이 이곳 식수에 독을 타서 오염시켰으니 다른 대피시설로 향하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피시설에 도착하자마자 그러한 알 수 없는 상황의 전말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대피소에는 식량과 물, 그리고 의료물품들이 제대로 비축되지 않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그러한 한정된 물품들을 사람들과 나눠 쓰기는커녕 자신들끼리만 독식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이 대피해오는 것을 막으려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인들은 그러한 구호 물품들을 소수의 몇 명이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얼마 없는 구호 물품이었지만 나눠서 사용한다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음에도 위기 상황에서의 일본인들은 절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평소에는 그렇게나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었던 일본인들은 이러한 긴급 재난 상황이 닥치자 힘이 센 사람들이 구호품들을 독차지했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거의 난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방치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최악의 모습에 저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의 끝을 본 것만 같은 찝찝한 감정을 느껴야 했고, 그렇게 표정을 한껏 찌푸리며 도망치듯 대피소를 나갈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인들의 민낯에 무척이나 실망하던 저는 한 대피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 대피소는 다른 대피소들과는 달리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대피소와는 달리 이곳은 노약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고, 식량과 물 등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래도 일본의 희망은 있었구나 싶어서 식량을 나눠주는 남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을 걸어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일본어 발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이곳 대피소 근처에는 한국인 밀집 거주구역이 존재했고, 한국인들은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일본인 노약자들을 먼저 대피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물품이 부족하더라도 어린아이나 노약자들까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던 거였죠.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과 식량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모든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마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허탈감이 들면서도 위급 상황에서의 한국인들의 행동에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료 인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들의 헌신은 재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지만, 어쨌든 이번 재난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본부에 연락을 취해서 대피소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일본의 통신망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너무나도 허탈한 마음에 또다시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실제로 저번 파견 때 한국에 매우 강력한 태풍이 상륙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재난팀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통신망 유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의 이러한 천하태평한 모습에 도대체 한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여유를 부리는 건가 싶어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의 견고한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죠. 한국의 통신 네트워크는 중복성과 회복력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었기에 위성통신과 결합된 전국적인 메시 네트워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통신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경보, 상태 업데이트 등의 소식을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플랜 B가 없다면 한국이 아니었죠.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향상되고 탄력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해낸 상태였거든요. 한국은 혹여라도 통신망을 방해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비상통신 위성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기들이 서로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 네트워크로 보완되어 셀룰러 네트워크가 다운되더라도 비상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했죠. 즉, 한국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시민들에게 긴급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줄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즉각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통신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플랜 C까지 전부 마련한 상태였는데요. 애초에 한국은 임시 대피소에 긴급 물자를 미리 배치해 놓은 상태였지만, 만약 물자가 부족해진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반 분석과 자율 드론을 통해 대피소로 물자를 나르며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는 매뉴얼을 갖춘 상태였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훈련까지 실시하는 국가였고, 이런 나라가 유사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너무나도 뻔하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발끝조차 못 따라가서 재난을 총 책임져야 할 저조차 대피소에 갇혀있는 형국이라니, 이건 정말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본부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본부로 돌아가는 길은 처참했어요. 태풍 산산의 위력이 너무나도 괴멸적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한때 견고했던 일본의 인프라는 현대 기준에 맞게 유지되거나 업그레이드되지 않았고,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다리, 도로 및 건물은 마모, 부식 및 적절한 보강 부재로 인해
재해에 점점 더 취약해진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태풍은 일본의 낡은 시설물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렸고, 일본은 오래된 기반 시설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더 가난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도로도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손상돼서 본부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하기만 했죠. 사실 한국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전부 다 대비가 된 완벽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도시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배치되는 스마트 홍수 방지 장벽과 제방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러한 장벽은 첨단 배수 시스템과 결합되어 폭풍해일이 도시 지역을 침수시키는 것을 방지하죠. 물론 한국의 도시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건물들은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고, 일본과는 달리 끊임없는 안전평가를 통해 시설물들을 보수하거든요. 고층 건물은 공기역학적 형태와 높은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강화된 재료로 설계되었고, 병원, 응급대피소, 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은 백업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구조적 손상에 대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또한 한국의 모든 주요 다리, 터널 및 고층 건물에는 스마트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센서는 스트레스 수준, 진동 및 기타 구조적 무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이 센서는 자동으로 피해를 평가하고 도시의 재난관리센터에 보고하여 특정 지역을 폐쇄할지 또는 비상 서비스를 지시할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통합은 한국이 신속하게 피해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조적인 약점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재난 중에 다리 붕괴나 건물 붕괴와 같은 재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아래라고 평가받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의 여러 기술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상황에 저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잃고 멈춰버린 일본의 경제 수준처럼 인프라와 시스템까지 정체되어 버린 일본은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본부 건물 내부에 진입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책임감이 없기로서니 팀원들은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숙직실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거나, 심지어 몇몇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들의 무책임함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들은 제가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듯 그제야 업무를 하는 척을 하며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저는 도대체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어 현타만 잔뜩 느낄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죠. 제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켜본 결과 충격적인 내용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태풍의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 행정부는 태풍의 영향을 경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올 뿐이었죠. 정부 관계자들은 태풍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거나 보고된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부인했고, 광범위한 홍수, 사회 기반 시설 붕괴, 그리고 사상자에 대한 보고를 야당이나 언론에 의해 전파되는 과장된 또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은 제가 직접 목격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그저 일본이 잘 해내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역시 최고라는 메시지만을 보내올 뿐이었어요. 이러한 거짓 메시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기에 저는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가 나돌게 된다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대피소에 갇힌 시민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연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로까지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행정부는 재난을 실제로 다루는 것보다 긍정적인 대중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지 제게 충격적인 공문 하나를 내려보내왔거든요. 그건 바로 재난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사진 촬영을 하며 일본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도를 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는 실제 구호 활동보다 언론을 검열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차단함으로써 일본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모양이었고, 저는 이러한 일본의 처참한 현실에 정신이 아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었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며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부러워질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